동쪽숲 쉼터입니다. 강릉 하슬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쪽숲이에요. 10월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소식이네요.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또 하나의 상징적 기념비적 경사죠. 노벨 문학상 수상이 우리 문학이 세계화되는 마중물이 될 듯 싶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정말 감사하네요. 10월은 가을의 한가운데이죠. 10월이 품고 있는 24절기로는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한로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상강이 있어요. 가을은 결실을 맺는 풍요의 계절이면서 겨울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 봄을 헤아리는 정돈, 절제의 때이기도 해요. 서리가 그렇죠. 어찌 보면 강제로 생명을 한 번에 앗아가는 두려움이기도 하고 한편으론 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다음에 찾아오는 봄을 맞이하기 위한 기대, 희망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서리에 휘둘리지 않고 잘 이겨내는 침엽수들도 있죠. 예외도 있네요. 가을의 이런 특성 때문에 우리들도 가을을 탄다라고 표현하나 봐요. 보다 삶의 근원적인 의문에 다가서게 되고 또 곱씹어 보게 되는 거겠죠. 동쪽숲 쉼터는 10월은 가을이에요로 이야기합니다. 동쪽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는 가을이면 생각나는 그리움으로 이야기해요. 가을과 관련된 음식 이야기예요. 강릉 하슬라디오 동쪽숲 쉼터 그 16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하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하늘이 맑아 노푸르게 보이고 온갖 곡식이 익는 가을철을 이르는 말로 쓰여요. 여름에 지난하고 드높았던 더위가 지난 뒤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이 많이 높아졌어요. 가을 하늘이 더 푸르고 높게 보이는 것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하늘은 파란색을 띠잖아요. 이것은 햇빛이 대기층을 통과하면서 공기 중에 미세 물질들과 부딪혀서 산란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산란광의 파장이 짧아서 파랗게 보인다고 해요. 여기에 우리나라는 가을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강 기류가 발생해서 대기 중의 먼지를 씻어내기도 하고 또 습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수증기에 햇빛이 산란할 때 뿌옇게 보이는 현상도 줄어든대요. 그래서 더 맑고 밝은 하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래요. 가을이 되기 전에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 먼지 같은 것을 씻어낸 것도 큰 역할을 한다네요. 아무튼 정말 상쾌한 공기와 맑고 밝은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을의 큰 매력이죠. 그리고 가을이라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단풍이지요. 우린 가을이라 하면 아마 단풍과 관련된 추억이 몇 개 즈음은 모두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사소한 것까지 떠올리면 책 속에 넣어두었던 은행잎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저는 단풍과 관련된 것이면 내장산이나 설악산, 그리고 오대산과 대관령 등등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한 경험이 있어요. 웅장하기도 하고 아기자기하기도 하고 대관령에서 강릉으로 내려오면서 본 붉은 단풍은 정말 압권이었어요. 또 모종탑이 있는 노추산의 단풍도 단아하면서 파스텔톤 같은 부드러운 단풍이 가슴에 와 닿았던 기억이네요. 그러고 보면 강릉은 꽃피고 새우는 봄과 알록달록 단풍으로 단장한 가을을 보다 길게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바로 백두대간을 지척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봄은 산을 오르면서 길어지고 반대로 가을은 산을 내려오면서 풍요로워지네요. 그럼 올해는 단풍이 언제 절정일까요? 매년 산림청에서 산림 단풍 예측 지도를 발표하고 있거든요.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는 10월 28일, 단풍나무류는 10월 29일, 은행나무는 10월 31일로 나타났네요. 물론 지역의 차이는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대요.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약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대요. 이는 올해 6월에서 8월의 평균 기온이 지난 10년 대비 약 1.3도 상승한 것 때문이래요. 강원도 설악산의 경우 단풍나무는 10월 22일, 참나무류는 10월 23일이 절정이네요. 전봉산은 설악산보다 조금 빠르네요. 지역별로 미세 기상이 달라서 그런가 봐요. 참, 신갈나무는 참나무과의 대표적 나무라서 우리가 흔히 보는 참나무는 대개 신갈나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신갈나무의 이름의 유래가 아주 재밌어요. 옛날 나무꾼들이 숲속에서 집신 바닥이 해지면 신갈나무 잎을 깔았다 해서 신을 간다는 뜻으로 신갈나무라 했대요. 신박하지요? 그런데 여기엔 조상님들의 지혜가 숨겨 있어요. 신갈나무 잎에는 곰팡이를 비롯한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성분과 탈취 기능이 있어서 신발 속에 깔아둘 경우 발냄새를 없애는데 아주 유용하다고 해요. 정말 놀랍죠? 무좀도 곰팡이예요. 그런데 말이죠. 단풍과 관련하여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은 것은 아쉽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이네요. 궁금하시죠? 기억에 남는 일은 초당의 헌안설원 기념공원에서 마주했어요. 몇 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헌안설원 기념공원에서 자수와 염색 등을 전시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지인의 소개로 전시물을 관람하면서 전시하신 분과 만남을 가질 수 있었어요. 아름다운 여성분이셨네요. 전통 한옥의 전시물을 전시하면서 방문한 손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전통 직물의 전통 방식으로 염색된 정말 아름다운 무늬와 형상을 볼 수 있었고요. 저 말고 다른 분들도 함께 그분 작품의 아름다움에 대해 덕담을 나누게 되었네요. 그런데 그분께서 전통차를 가지고 오셔서 차를 준비하시는데 찻잔 받침을 빠뜨리고 오셨대요. 그러시더니 아주 잠시 생각을 하시곤 바로 마당으로 나가셔서 뜰 안에 있던 감나무 아래에 단풍이 곱게 든 감잎을 가져오시더라고요. 짐작이 되시나요? 자연이 선물한 최고의 단풍이 든 감잎을 찻잔 받침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제 짝의 찻잔 받침보다 더 소중한 받침으로 바친 차를 대접받았네요. 그 짧은 순간 반짝이는 멋진 생각을 하신 지혜로움에 감탄했어요. 마치 버드나무 잎 띄워진 물 한 잔을 대하는 그런 느낌일까요? 더불어 평소에 예술가의 사물을 바라보는 듯한 멋진 방식에 깊이 감탄하고 감사했네요. 지금 생각해도 참 멋진 한 장의 스틸 사진처럼 기억되네요. 감사해요. 또 가을은 독서의 계절로 회자되네요. 계절에 딱 맞게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하나 주어졌어요. 바로 노벨문학상 수상이네요. 아쉽게도 저는 아직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세계적 존경을 받는 상을 심사하시는 분들의 결정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님의 이번 수상이 우리 문학의 세계로 뻗어나갈 바탕이 될 것이 틀림없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축하할 일에 꼭 토를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때도 취소해야 한다고 노벨위원회에 편지를 보낸 사람도 있었대요. 이와 관련해서 독일 사람이었다가 귀화한 이한우, 개명해서 이참, 이명박 정부 때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했었지요. 진돗개 연구자로도 알려져 있고요. 이분이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생각나네요. 독일에서는 자기와 수상자가 믿는 바와 주장이 서로 상반되더라도 세계적인 상을 받게 되면 나와는 다르지만 다른 쪽에서는 인정을 받는구나 하고 받아들인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기와 다르면 받아들이질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자기가 넘버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라고 해요. 보스 기질이 차고 넘쳐서 그렇대요. 이것을 한국의 진돗개와 다른 개들을 빗대어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다른 개들은 여러 마리가 있을 경우 서열이 정해지면 대체로 잘 따른다고 해요. 그런데 진돗개는 넘버 2가 기회만 있으면 넘버 1에게 대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싸운대요. 단 서로 싸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마리가 힘을 합쳐 멧돼지를 사냥하는 경우였다고 해요. 전국에서 똑같은 현상을 보였대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 위기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사이라서 예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나라에게는 그 나라 사람과 같은 성향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뭐 100%는 아니지만 일면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무튼 노벨 문학상 수상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결국 자기 자신이 심사하신 분들보다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참 안타깝네요. 자, 주제를 바꿔서 가을은 어느 계절보다 감성에 빠지기 쉬운 계절인 것 같아요. 봄을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을을 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여성은 봄을 타고 남성은 가을을 탄다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여기엔 여러 과학적 내용도 있는데 호르몬의 변화와 시각과 후각의 민감성, 계절보단 주변 환경 때문이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호르몬의 변화도 나이 50이 넘으면 덜 타게 된대요. 나이 먹는 것이 서글퍼지기도 하지만 그것도 다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지금은 가을을 탄다는 게 뭐지? 라고 할 정도네요. 그렇다고 지금 이 나이에 가을에 푹 빠져서 방황해서는 대도 안 될 소리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자 수렴의 계절이죠. 모든 것이 왕성하게 분열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몸집을 불리는 여름을 지나 생산된 모든 것을 집약해서 결실을 맺는 시기가 온 것이고 나아가 내년의 봄을 기다리며 푹 쉼을 준비하는 때죠. 그래서 쓸쓸함과 공허함, 삶의 여운과 여백, 일상으로부터의 일탈 등이 쉽게 어쩌면 꼭 필요한 것으로 다가오는 듯 싶어요. 그러면 이를 표현한 여러 시와 소설 혹은 수필들이 생각나죠. 그래서 챗 GTP에 물어봤어요. 가을을 대표하는 우리말 시를 소개해달라고요. 그리고 가을을 대표하는 대중음악도 알려달라고 했네요. 그랬더니 시는 김서월 시인의 산유화, 정호승 시인의 가을 관련 시들과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소개하네요. 정호승 시인의 주옥 같은 가을 관련 시가 많네요. 이참에 강릉에서 시낭송을 정말 멋지게 하고 계신 두 분을 소개하려 해요. 소개하려는 낭송된 시는 가을과 정말 잘 어울리는 시고요. 더불어 더 멋진 시들이 많이 낭송되어 있으니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감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유튜브에서 힐링 시낭송 조항순 TV에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나태주와 유순의 시낭송 채널에 쓸쓸한 날의 연가 고정희입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대중음악은 대체로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발라드와 포크 음악이 많은 사랑을 받는데요. 계절에 어울리는 따뜻한 위로를 전해준다고 추천해준 곡들이네요. 말씀드려 볼게요. 김광석의 먼지가 되어, 아이유의 가을 아침. 이 곡은 양희은 곡을 리메이크한 곡이에요. 원곡인 양희은의 가을 아침, 버스커의 가을밤은 연주곡이에요. 폴 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에픽 하이의 춥다, 어반 자카파의 그때나 그때 우리. 어반 자카파 이름이 어렵죠? 어반, 도시라는 뜻의 구성 멤버의 성씨인 조, 박, 권에 G, P, K에 A를 붙여서 자카파가 되었대요. 조금 어렵죠? 또 로이 킴의 가을에, 적재에 나랑 같이 걸을래? 11cm의 스토커, 노을에 붙잡고도, 박효신의 야생화,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이렇게 14개를 소개하네요. 많네요. 들어보니 인디밴드 노래도 있고 새롭게 다가온 곡도 있네요.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것도 있고요. 챗 GTP가 혹시나 할루미네이션, 그럴싸한 가짜 내용이 있을까봐 다 확인했어요. 양희은의 곡을 안내하는데 약간의 오류가 있었네요. 다 들으면 너무 우울해질까 약간 우려도 되네요. 그리고 하슬라디오 청취자 여러분께 공지할 것이 있네요. 강릉 영상미디어센터가 결국 시설과 장비를 대여해주는 홈페이지와 함께 모두 폐쇄되었어요. 더불어 유튜브 채널도 비공개로 전환되어서 강릉 하슬라디오의 3년 모든 것과 시낭송회, 소상공인 소개 등 각종 프로그램을 보시고 들으실 수 없게 되었어요. 정말 아쉽고 그간 차곡차곡 쌓아서 문화적 역량 향상에 가시적 성과가 허무하게 공중분해된 작금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네요. 하슬라디오는 업로드했던 프로그램을 이전받아 재공개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부디 다시 센터가 개원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마당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동쪽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동쪽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 가을이면 생각나는 그리움. 동쪽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는 가을이면 생각나는 그리움으로 이야기한다. 가을과 관련된 음식 이야기다. 가을이면 생각나는 첫 음식은 역시 송편이다. 내가 어렸을 땐 송편 안에 든 것, 소로는 콩, 밤, 참깨 등이 생각나고 그 중에서 특히 참깨가 든 것을 골라 먹느라 애썼던 기억이다. 설탕이 함께 들어가서 꿀 송편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어머니하고 참깨소가 든 것을 골라내기 위한 한판을 벌인 셈이었다. 어머니는 골라 먹지 말고 다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하지만 달달하고 고소한 참깨소가 지금도 변함없이 넘버원이다. 송편은 다른 추석 음식 중에 맛있는 것이 많아서 늘 남기 마련이었다. 추석이 한참 지나도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쪄먹거나 기름에 지져 먹기도 했다. 이도 맛있어서 버리는 것 없이 모두 다 잘 먹었던 기억이다. 그런데 어린 시절엔 송편은 대부분 집에서 만들어 먹었다. 집집마다 특색이 있던 기억이 있다. 형태도 다르고 크기도 제각각이고 소를 넣은 것도 특색이 있고. 그런데 송편을 찔 때 특이한 광경이 눈길을 끌었다. 찜기 바닥에 솔잎을 넣고 그 위에 빚어진 송편을 올리고 반복해서 쌓은 후 찐 것이다. 어린 마음에 솔잎이 송편에 달라붙어 불편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송편의 송자가 한자로 소나무를 말하는 소나무 송자다. 그러니까 송편은 본질적으로 소나무와 함께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 왜 솔잎을 넣어서 만들었을까? 우선 솔잎을 층층이 넣으면 물리적으로 송편끼리 들러붙지 않는다. 또 솔잎향이 배어나와 맛과 향이 더 깊어질 것이다. 과거 냉장고가 없던 시절 쉽게 상할 송편이 솔잎과 함께 쪄내면 상하지 않고 오래가는 것을 알았던 조상님의 지혜였을 것이다.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소나무는 일반 나무들에 비해 살균 물질인 피톤치드를 무려 10배나 많이 내뿜기에 강력한 살균 기능으로 송편이 변질되는 것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젠 솔잎을 쓸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솔잎을 붉게 만들어 소나무를 죽이던 솔잎 혹파리와 소나무 재손충 방제를 위해 독성이 강한 농약을 소나무에 주입했기 때문이다. 혹시 소나무 아래쪽에 구멍이 뚫려 있거나 방제 지역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면 솔잎을 채취하면 안 된다. 이런 곳에 솔잎을 채취하려면 최소 주입한 지 2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이젠 어린 시절 자연스럽게 솔잎을 사용하던 것조차 어렵게 되어 아쉬움이 크다. 그 다음으론 만두가 있다. 우린 명절 때 늘 만두를 빚었다. 아버지가 이북 평안도 출신이셔서 명절 때면 어김없이 만둣국을 해 먹었다.
만둣국은 정말 언제 먹어도 그 맛이 일품이다. 내가 만두를 좋아하고 또 친근감을 느끼는 데는 어려서부터 먹기도 했지만 만두를 만드는 내 역할이 확실하게 부여된 것도 한몫하는 것 같다. 바로 만두피를 만드는 것이 내 몫이었다. 언제부터인지 명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손으로 돌리는 가정용 제면기가 나온 후부터였다. 그때가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이던가 그 이후인가 잘 모르겠다. 빨간색의 제면기를 상에 고정하고 반죽을 고르게 해서 주전자 뚜껑으로 열심히 찍어댔다. 내가 기계를 잘 만지고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을 꽤 잘했기에 만들어진 만두피가 어머님 마음에 들었나 보다. 만두피는 때마다 내가 만들었다. 만두소에 숙주나물과 두부, 김치와 당면, 고기 등이 들어간다. 평안도식이라 하신다. 그리곤 식구 모두 모여 둘러앉아 만두를 빚었다. 난 제법 만두를 잘 그리고 예쁘게 빚었다. 손재주가 아주 없진 않았나 보다. 옛말에 만두나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 낳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나에게 그런 호사는 없었다. 아쉽게도 딸내미를 얻지 못했다. 아들만 둘이다. 언제던가 아버지가 딸이 있어야 한다 하셔서 아내에게 전했는데 이런지야 거절했다. 이유는 딸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당연하지. 그걸 누가 어떻게 해. 결국 안 낳겠다는 것이겠지. 아니면 어디서 듣고 왔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아무튼 이젠 만두도 직접 빚기가 만만치 않은 때가 되었다. 그런데 2, 3년 전 명절 때 점심에 외식하러 맛집을 알려준 곳을 갔는데 문이 닫혀서 대신 찾은 곳이 평안도식 만둣국 집이었다. 오랜만에 만두전골에 녹두지짐이를 먹었다. 그런데 마치 어머님이 해주시던 같이 만두를 빚어서 먹었던 그 맛이 살며시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확인 차원의 아이들에게도 물어봤다. 아이들도 그렇다고 확인해줬다. 야, 신기하면서도 반갑기도 하고 약간 생뚱맞은 느낌도 들고 아무튼 얕은 감성에 젖어 잘 먹었다. 평안도식인 만두가 갖고 있는 고유의 맛에 감성이 있긴 있는 모양이다. 혹시 서울 성북구 보문동 쪽으로 오실 일이 있으시면 전통 만둣국 이상조에서 평안도식 만두 맛을 보실 수 있다. 입구로 들어오시면 옛날 한옥 건물임을 확인하실 수 있다. 제철이 아닌 때 송편이 아주 가끔 생각날 때면 송편 대신 꿀떡으로 작게 만들어진 것을 사 먹곤 했네요. 만두는 언제 날 잡아 빚어봐야겠어요. 냉동고에 꽝꽝 얼려두고 먹어야겠네요. 우린 빈말이라도 언제 식사 한번 하자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누군가와 식사를 같이 나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식사를 같이 나누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봐야겠어요. 서로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겠지요. 언젠가 쉼터에서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농업연구로 농작물을 주로 접하면서 서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 그대로 보면 이제 그만 하곤 무자비하게 예외 없이 모든 생명을 거둬들여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세상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변하지 않고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계절이 그렇고요. 봄, 가을, 여름, 겨울 하지 않잖아요. 또 해는 반드시 동쪽에서 뜨죠. 그러면서도 늘 변화하고 있어요. 종합해보면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거예요. 다 각각 이루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농업을 예로 들면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고요. 물을 줄 때가 있으며 걷어들여야 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본래 목표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죠. 해법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으로 인해 주변 조건이 불규칙해짐에도 적절한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겠죠.
서리는 내년의 봄을 그리며 지금 멈춰야 할 때를 정확히 알려주는 도우미 중 하나일 거예요. 가을의 한가운데 있는 지금 우린 무엇을 해야 할 때일까요? 각자 바로 그때인 그 무엇을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할 때겠죠.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강릉 하슬 라디오 동쪽숲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